자, 반응의 원리가 이제 7번, 7장, 8장, 18장, 18장인가? 아무튼 요거가 이제 반응의 원리예요. 근데 이제 반응의 원리를 배운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의 종류를 보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어서 나오는 게 산염기. 그 다음에 이 산염기의 중화 반응을 배워요. 자, 여기 보면 화학 반응이라 그랬잖아. 그래, 화학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중화 반응하고 그 다음에는 산화 환원 반응. 자, 이런 애들을 일단 배우게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반응의 원리에 대한 하나의 반응들의 예를 배운다고 보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일단 화학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가역 반응이라는 놈하고 비가역 반응이라는 애로 나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반응물을 왼쪽에다 쓰죠. 반응식을 쓰게 되면 생성물을 오른쪽에다 씁니다. 생성물을. 자, 그러면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져요. 그랬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를 뭐라고 하냐면 정반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든 어떤 시점이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경우를 가역반응이라고 그래요. 자, 한마디로 좀 얘기하자면 모든 반응들이 가역반응이라고 보면 돼. 자, 근데 굳이 우리가 이러한 가역반응 중에서 정반응은 일어나지만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든 반응들을 있어요. 정반응이 일어나지만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든 반응. 자, 뭐라 그랬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거의라는 표현이 있죠. 거의. 자, 그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 많은데 대부분의 반응이 가역 반응인데 그 중에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만 굳이 모아서 우리가 비가역 반응을 하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몇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체가 생성되는 경우, 그러니까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여기 보면 수소기체가 생성되죠. 자, 그럼 이 수소기체가 날아가 버리니까 역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기체가 생성되는 경우가 뭐 얘밖에 없냐? 그거 아니에요. 연소 반응. 여기 이산화탄소 있죠. 이산화탄소. 자,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고 나면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수소가 생성되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이 생성되는 이러한 기체가 생성되는 경우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도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야. 그러니까 중화 반응을 생각할 때는 한쪽 반응, 다시 말하면 정반응만 고려해도 돼. 알았지? 역반응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거 있어요. 질산은에다가 염화나트륨 집어넣으면 흰색 앙금이 생성되거든. 이렇게. 그게 이제 염화은이야. 염화은. 자, 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앙금 생성 반응이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들었을 거야. 석회수 있죠, 석회수.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뿌옇게 흐려져요. 그거 학교 다닐 때 배웠어?
아마 배웠을 거야.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 집어넣으면 이렇게 흐려지는데 이 석회수가 CaOH2거든요. 수소나 칼슘. 자, 그래서 CaOH2에다가 뭐를 가하면 이산화탄소를 가하면 뿌옇게 흐려진다는 것은 CaCO3가 되고 그 다음에 H2O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침전이 일어납니다. 자, 침전이 일어나면 이게 앙금 생성 반응이거든. 그래서 CaCO3가 생성되면서 앙금이 생성되게 되면 이런 것들도 비가역 반응 중에 하나죠. 알았죠? 자, 그거 빼놓고는 대부분은 가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가역 반응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이 일어났다가 역반응이 일어났다가.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는 뭐 많이 얘기하는데 상태 변화예요. 상태 변화. 자, 상태 변화인데 물이 수증기가 되거나 수증기가 물이 되거나.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때 정반응은 증발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역반응은 응축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증발과 응축은 각각 정반응과 역반응으로서 얘네들 이런 것들이 가역 반응이라 그래. 알겠지? 그 다음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염화 코발트가 푸른색이거든. 근데 이게 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색으로 바뀌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푸른색이 이게 붉은색이 되어버려요. 근데 다시 푸른색이 되기도 해. 물을 갖다 막 날리면, 막 가열하게 되면 물이 날아갈 거 아니야. 물이 날아가면 다시 역반응 가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 가역 반응은 가장 중요한 게 온도야, 온도. 온도에 따라서 정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가역 반응이다. 자, 가역 말 그대로 역반응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대부분은 가역 반응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역 반응의 예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예요. 일단 봅시다. 자, 물이 있어요. 뭐 흔히 이제 물이라 그러죠, 물. 자, 물이 날아가는 걸 뭐라 그러면 증발이라 그러죠. 자, 물이 날아가서 이렇게 기체가 됩니다. 그럼 기체가 됐을 때 요걸 H2O 이렇게 해놓고 기체. 그럼 흔히 이제 얘를 갖다 증기다라고 표현해. 증기, 수증기. 알았죠? 이 기체죠. 증기가 돼요. 이랬을 때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얘기하고요. 증발. 그 다음에는 다시 이 기체로 되어 있는 애가 다시 뭐가 되냐면 액체가 될 때, 자, 얘를 뭐라 그러면 응축이라 그래요. 응축. 증발과 응축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날아가는 저 물 분자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 응축이 된다든지 액체가 되는 또 물 분자수가 있겠죠. 그죠? H2란 분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일정 시간 동안에 많이 날아가면 증발 속도가 큰 거고, 일정 시간 동안에 많이 물이 돼 버리면 응축 속도가 큰 거야. 그렇게 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어디에 관계되어 있냐면, 자, 먼저 이렇게 하면 증발 속도예요. 어떨 때 크고 어떨 때 작냐?
자, 증발 속도는 딱 두 가지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딱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 온도.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발 속도가 크다라고 얘기해요. 알았어요? 온도가 높을 때 증발 속도가 크다. 두 번째는 분자 간의 인력하고도 관계 있어요. 자,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분자 간 인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증발 속도가 크다. 그렇겠죠. 분자 간 잡아당기는 힘이 크면은 잘 못 날아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온도와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 지금 현재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 물의 증발 속도는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뜻이야. 그런데 응축 속도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증기 분자수. 자, 날아갔죠? 자, 기체가 돼서 날아갔으면 여기 증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많이 있으면 많이 응축이 되고요. 적게 있으면 조금밖에 응축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증기 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응축 속도가 크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놨어요. 여기 열려져 있죠, 여기가. 그러면 이제 주변에 공기들이 쭉 흘러가면서 이 증기들을 싹 가져갑니다. 알았지? 그런데 증발은 계속 일어나. 근데 응축될 때 응축 속도가 어떠냐면 작아요, 증발보다는. 그럼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날아가는 게 들어온 것보다 많단 말이야. 날아가는 게 들어온 것보다 많으면 당연히 다 날아가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두면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 중에는 증발이 더 커요. 그래서 결국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도 이제 음료수 같은 거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날아가지 말라고 뭐 하죠? 뚜껑을 닫아 놓죠? 맞죠? 자, 뚜껑을 닫았어요. 자, 뚜껑을 닫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을 집어넣고 여기에 이렇게 마개를 한 거예요. 마개. 이렇게 해서 마개를 했죠. 그러면 H2O가 액체인데 제가 아까지 뭐라 그랬냐면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날아가는 증발이에요. 증발. 그럼 날아갔죠? 날아가 뭐가 되냐면 H2O 이렇게 기체가 돼요. 자, 그러면 점점점 날아가다 보면 공간에 뭐가 많아져? 증기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제? 자, 공간에 증기들이 많아지면 점점점 응축 속도가 커지다가 같아지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응축. 자, 이렇게 해서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때가 있겠죠. 그제? 자, 그러면 더 이상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 자, 겉보기는 어떤 상태다? 정지한 상태다. 그런데 가역 반응이죠? 가역 반응이잖아. 이제 반응식 이렇게 쓰잖아. H2가 있는데 H2 액체가 그 다음에 H2 기체가 되는 가역 반응이에요. 반응. 자, 가역 반응에서는 절대로 정지란 표현을 못 씁니다. 왜? 실제로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단지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로만 정지가 되는 거야. 알았지?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때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발과 응축이 똑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정지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동적 평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동적은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평형은 겉보기로는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특히나 이와 같이 이게 상태 변화잖아요. 액체,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태 변화. 자, 그러면 상태 변화에서의 동적 평형이라 그래가지고 얘는 상평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평형.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상태 변화에 대한 동적 평형에다가 상평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평형으로 갈 때 Y축이 속도고요. X축이 시간이에요. 그럼 계속 변하지 않는 건 뭐라 그랬어요? 증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뭐에 해당하냐면 응축 속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요 t 시간 이후에서 뭐와 뭐의 속도가 같냐면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서로 같죠? 그지? 자, 여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여기를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형.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평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상이 같이 있을 때 걔네들이 정반응과 역방수 동일하면 동적 평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죠? 요 그래프. 자, 얘가 이제 금방 그렸던 그런 관계고요. 그 다음 제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용해라는 게 있어요. 용해.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용해는 뭐 흔히 물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설탕을 예를 들까? 설탕이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이 물이 뭐에 해당하냐면 물이 용매고 설탕이 용질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얘를 가리켜서 용해다라고 얘기해줘. 용해. 녹는 걸 용해라 그러지? 알았지? 설탕이 물에 섞이는 현상을. 그 다음에 여기 설탕이에요. 근데 이 설탕이 다시 이렇게 용질의 형태로, 그러니까 녹아 들어갔던 설탕이 다시 용질로 들어오는 걸 석출이라 그래요. 자, 남할 줄 알겠죠? 용해는 녹아 들어가는 거, 석출은 다시 용질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용액이라 그러면 용액. 자, 그럼 볼까? 얘네들도 반응시로 쓸 수가 있어. 설탕이야. 설탕이 사실은 고체액으로 존재하거든요. 그 다음에 설탕이 녹았을 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수용액으로 써요. 그러면 설탕이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럼 이거 정반응, 역반응. 그럼 가역반응이네. 설탕이 녹았다가 다시 석출되는 거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가역 반응에서는 무조건 평형을 생각하는 거야. 응? 자, 그럼 봐. 자, 정반응은 용해라 그러고요. 역반응은 석출이라 그럽니다. 자, 이거 볼까요? 설탕을 넣었어요. 맨 처음 상태. 자, 설탕 있고 물이 있습니다. 설탕이 이렇게 녹는 걸 용해라 그런다 그랬죠? 용해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기는 용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석출되는 건 좀 작게 석출이 돼요. 맨 처음에는. 자, 그러면 용해되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가 있는데 이게 용해가 더 큰 거죠. 그 용해가 이렇게 더 컸을 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용액을 불포화 상태라고 그러고 불포화 용액이라 그래요. 불포화 용액. 자, 그럼 불포화 용액이라는 게 이런 거지. 더 용해 될 수 있다. 자, 더 용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더 용해될 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용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설탕이 이렇게. 맞죠? 설탕이 줄어들어요. 물이 있고. 그러다 이제 더 이상 설탕이 안 줄어들어. 그럼 이제 겉보기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정지된 상태가 되겠죠. 근데 겉보기로 정지, 다시 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해되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같아.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는 분자와 석출된 분자가 동일하니까 고체 양은 그대로겠지. 알겠어? 자,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용해되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가 같을 때, 자, 그래서 더 이상 녹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이런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겉보기로는 정지야. 근데 절대로 정지란 표현은 못 쓴다 그랬죠? 그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얘는 이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런데 용해되는 과정에서의 평형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용해 평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용해평이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녹아 들어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녹아 들어가. 그럼 아주 조금이라도 더 녹아 들어가면 이게 무슨 포화가 되냐면 과포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포화 용액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과포화 용액은 이제 화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불안정해요. 자,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들은 자극을 받게 되면 바로 포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녹아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자극을 받았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용해하고 석출 중에 뭐가 더 커야 돼요? 반대로 석출이 더 커야 되겠죠. 맞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녹은 거야.
너무 많이 녹았으니까 석출이 더 빨라지면서 이제 용질의 양이 늘어나겠죠. 이해되나요? 응?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지금은 아니겠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뭐냐면 주머니 난로 기억해요? 맑은 수용액으로 돼 있는 거? 똑딱 단추 있는 거. 그러면 이걸 갖다가 더운 물에 집어넣으면 맑은 수용액이 되잖아. 맑아지지, 그지? 이렇게. 뭐라 그래? 약간 젤리 형태로. 그지? 맑은 상태가 돼. 근데 똑딱 단추를 똑딱 누르면 어떻게 돼? 열이 막 나면서 얘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그 딱딱하게 굳는 게 뭐냐면 딱딱하게 굳는 게 용질이야. 그러면 얘를 더운 물에 집어넣으면 녹잖아. 무슨 상태가 돼? 과포화 상태가 돼요. 그럼 과포화 상태로 돼 있으니까 불안정하지? 내가 자극을 준다 그랬지? 여러분 이 똑딱 단추가 자극이야. 그러면 똑딱 단추 누르면 바로 막 이렇게 애들이 석출되면서 그럼 딱딱한 고체가 만들어지죠? 자, 그게 석출되면서 열을 내놓게 되니까 결국은 따뜻해지는 거야. 그럼 그걸 이용해서 여기 주머니 난로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그거 안 쓰죠. 애들 때나 쓰죠. 그제? 재미있으니까 요즘에 뭐 써요? 이렇게 흔들어 쓰는 거 쓰죠? 그거는 뭐냐면 철이에요. 철. 그래서 철이 이제 산화 처리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열을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녹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금속이 산화할 때는 또 열을 내놔요. 알겠어요? 자, 그런 걸 우리가 과포화 용액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과포화 용액이 이제 주변에서 전혀 보지 못하는 용액은 아니야. 여러분들 가지고 놀던 애들이 다 과포화 용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또 마찬가지로 우리 용의 평형이라 하고 이런 걸 또 동적 평형이라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용의 평형에 관한 얘기는 이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떨 때다? 포화 상태일 때. 용해와 석출이 동일하죠? 이랬을 때를 용의 평형에 도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볼 거는 평형에서 마지막은 자, 봐봐. 물질이 증발하거나 어떤 물질, 설탕이 녹는 거나 이런 거 있잖아. 물질이 증발하거나 아니면 설탕이 녹는 거나 전부 다 무슨 변화죠? 전부 다 물리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는 얘기 뭐야?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거죠.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학 반응도 그런 게 있어요. 보세요. 자, 제가 반응은 대부분이 가역 반응이라 그랬고 화살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반응들이야, 대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쓰게 되면 무슨 반응이 되냐면 가역 반응이죠. 근데 이제 NO2하고 N2O4 이름은 이산화질소, 얘는 사산화 이질소야. N2O4는. 근데 이제 색깔이요. 이산화질소의 색깔은 갈색이 되고요. 사산화 이질소의 색깔은 무색입니다.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어떤 용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NO2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만 갈색이 되더래요. 갈색.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면 색깔이 말이에요. 색깔이 뭐로 바뀌냐면 연한 갈색으로 바뀌더래. 연한 갈색으로 바뀌더래. 그러면은 연한 갈색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NO2도 있는데 N2O4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더 이상 색깔이 안 변해. 그럼 똑같은 색깔로 유지한다는 얘기는
이제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겉보기는 뭐야? 겉보기는 정지야. 하지만 정지란 표현을 절대 못 쓴다 그랬죠? 단지 NO2가 N2O4가 되고 N2O4가 NO2가 될 때 이놈의 속도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뭐야? 정반응하고 역반응 속도는 같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상태가 무슨 평형? 동쪽 평형이야. 똑같아, 동쪽 평형은.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 같을 때를 다 정동쪽 평형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건 무슨 반응에서의 동쪽 평형이야? 화학 반응에서의 동쪽 평형이지? 화학적 변화에 대한 동쪽 평형이라 그래가지고 얘를 화학 평형이라고 해요. 자, 세 번째로 본 거는 화학 평형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평형은요, 평형 있죠? 특히나 이 화학 평형입니다. 화학 평형은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물과 이렇게 하면 농도입니다. 생성물.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농도거든요. 요거 시간이고. 자, 뭐가 있냐면 NO2가 있었어요. 그리고 NO2의 농도가 이렇게 있어. 자, NO2의 농도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슉. 줄어들어요. NO2는 반응물이니까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는 동안에 N2O4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N2O4는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N2O4는 생성물이니까 늘어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가 어디냐면 요 T. T 시간 이후에 농도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일정해요. 이렇게. 자, 이때 반응물인 NO2는 그 개수 B만큼 이만큼이 없어지고 개수 B만큼 생성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2대 1인 거야. 알았죠? 항상 2대 1이 돼야 돼요. 없어진 양과 생성된 양은 개수비를 따라가야 돼. 2대 1. 그리고 농도가 일정할 때가 평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화학 평형입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앞에서 봤듯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동일해요. 속도가 되고요. 시간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NO2가 많았죠. 그지? 근데 NO2가 어떻게 됐지? 점점점 감소하고 있지.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밖에 없었겠죠. 맨 처음에. 시간이 이제 0초일 때는. 그러다 NO2가 줄어드니까 NO2는 점점 줄어듦에 따라서 속도가 이렇게 감소해요. 이게 이제 정반응의 속도예요. 그러다가 N2O4가 생겨나죠. N2O4가 생겨나니까 역반응 속도는 점점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해서 이제 어느 순간인가 정반응의 속도가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는 감소하고 역반응 속도는 증가하는 거지. 그러다가 요 시간이 여기 T 시간 이후에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 같아지게 될 것이고 여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여기를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평형을 봤냐면 세 가지 평형을 본 거예요. 뭐 봤어? 앞에서. 자, 먼저 상평형.
두 번째 용해 평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학 평형을 본 겁니다. 자, 모두가 어떤 반응이야? 가역 반응인데 그 가역 반응이 물리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화학적인 변화일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더라도 뭐는 평형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용이 뭐에 해당하냐면 가역 반응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조금 잠깐 쉬면서 제가 동그라미 친 문제들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만. 몇 개 안 되지? 잠시 쉬면, 아니다. 뒤에도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5문제만 확인하고, 그 다음엔 다음 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